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망은 뭔가요? 그냥 요즘에는 가족들 건강 이런 것밖에 건강.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가족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가장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첫 번째 이슈 뭐부터 갈까요? 이해훈 갑질 의혹 터졌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제 어젯밤에 보좌관 갑질 의혹이 터진 겁니다. 네. 시기가 2017년이거든요. 예. 그때는 이해훈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보수정당 계열 정당입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예전에 분리됐던 정당인데 음. 당시에 인턴 직원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이 돼가지고 어제 언론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 음성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그냥 일만 들어간 거라니까.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저 지금 듣다가 이어폰이 터져나가는 줄 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해훈 의원이 자신과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인제 읽지 않고 왔다라고 해서 인제 질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방금 들으셨긴 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는 IQ가 한 자리냐." 이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를 좀 크게 지르는 게 방금 들으셨던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죽였으면 좋겠다. 아무리 질책을 해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데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글쎄요. 약간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인턴 직원이 제보를 한 걸로 보이는데 뭐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고요. 음. 그리고 지금 후보자 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반발 여론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인제 "이탈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1 월에 국민의힘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 그러니까 "윤석열을 석방하라. 탄핵은 뭐 불법이다." 요 마이크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훈 후보자가 해명을 했거든요.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얼떨결에 무대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위를 주도했다고요? 네. 1월 17 일이었는데요. 올해 1월 17 일 지난해 1월 17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훈 후보자가 제명이 됐긴 했는데 네. 원래 그 제명되기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1월 17 일에 이 당협에서 그 삭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속 시구 삭발식이라는 게 어떤 탄핵 반대 네, 삭발식? 탄핵에 반대하면서 시구 의원 4 명이 삭발을 감행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이 연단에는 이 후보자가 같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인제 거기에 문구 같은 것들을 걸잖아요. 문구를 보면 뭐 스탑 더 스틸 이게 인제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이 쓰는 문구거든요. 어. 이런 문구들이 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뭐 사람들이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삭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훈 후보자가 좀 강요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시의원들이 삭발을 감행하는 걸 강요했다? 네. 일종의 강요 분위기가 됐던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책임지고 공천을 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한테 공천권이 기초의원 공천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일종의 좀 압박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온 거고요. 어허. 어제 뭐 국민의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당협 평가가 일부 진행 중일 텐데 네. 그 평가에서는 이 중성동을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의 지역구가 1 위를 했을 거 아니냐. 왜냐면 삭발식을 감행한 것이 이 높은 점수를 장동혁 받아서. 대표 체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음. 것들이 이 불만들이 나오면서 이후에 인제 요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해훈 후보자가 설명해야 될 것들이 계속 늘어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계엄 옹호 논란이 일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설득해야 된다 국민들을. 이렇게 입장을 대통령이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뭐 파란색, 빨간색 이런 비유도 쓰면서 그러니까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하는데 네. 그와 동시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29 일에 나온 표현인데 지명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이건 자기 목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 이해운 후보자 카드는 좀 오래전부터 만지작거리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미 검증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접촉도 있었을 텐데 네. 결정적으로 최근에 이 카드가 딱 꺼내진 거는 네. 뭐 김병기 원내대표 논란을 포함해가지고 뭐 쿠팡하고 지금 국정원 간의 일종의 공방이라고 할까요? 이런 논란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게 펼쳐지니까 좀 국면을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고 뭐 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통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석도 깔려 있다라는 건데 근데 스스로 이렇게 돌파를 만약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올 경우에는 어떤 정권의 부담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부담이 적다라고 보더라고요. 적다? 왜냐하면 내부 진영 사람을 골라가지고 내보냈을 때는 만약에 이제 물러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지명 철회? 네, 그런 경우에는 내부 반발이 일단 1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도 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어. 내부 인사들이 물러나게 될 때는 당내 입지가 없는 경우에 많이 물러나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의 반응이 그렇게 엄청 따뜻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이 검증은 하긴 할 거다. 이런 정도의 반응인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잘해내지 못하면은 그럼 음. 돌파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음. 좋은 카드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물론 검증,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 정도는 따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부담은 아니다라는 판단일 거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의혹들이 뭐 그렇게 검증을 못했다라기보다는 감수했다라고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이제 어. 탄핵에 대해서 뭐 네. 반대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당연히 알려져 있는 거고 예. 감수하고 가는 건데 음. 그래서 이제 검증 실패는 뭐 좀 다른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향한 사람을 좀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당내에서 보면은 입지가 좀 비교적 적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수 네. 아니면 이제 비주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대통령까지 된 그런 인물인 그러니까 건데 이른바 민주당은 386 운동권 출신들이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다른 비주류 출신이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갈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상대편, 그러니까 반대쪽 진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주류일 때 당내에서도 뭐 주류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데려오는 게 좀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 인사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현주 최고위원 사례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네. 이현주 최고위원도 이제 당적을 몇 번 옮겼었잖아요. 그렇죠. 넘어오게 되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운 후보자도 상황을 보면은 네.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성동 을 당협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삭발을 강행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 불만들이 반영이 된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이해운 후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직을 사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러면 누구보다 충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전향한 사람들은 훨씬 충성도가 높더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면 전환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술의 측면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반대 집회 이런 데서 마이크 잡은 거야 알려진 건데 그것도 어떤 탕평의 일환으로 감수하겠다. 요건 맞는데 요렇게 이제 봤을 가능성은 있는데 한 가지 이 보좌관들 갑질을요. 어제 한 건 터졌습니다만 이 느낌입니다만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 목소리 톤으로 봤을 땐 저게 과연 한 번뿐일까 싶거든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네. 큰 내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취재를 하려고 이 예. 갑질 관련된 의혹 보도를 좀 취재를 하려고 예전에 알던 전직 보좌진한테 연락을 좀 해봤는데 예. 일부 보좌진들은 좀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는 아마 또 뭐 대비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뭐 잘 대해준 것인지 뭐 좀 섞여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원내대표 최고위원 동시 교체하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제 불이 막 붙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네,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에 선출을 하거든요. 다다음 주 그 일요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하고 최고위원 3명도 같이 선출을 합니다. 네. 지금 원내대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보궐로 선출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세부 일정은 후보 등록일이 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5일에 후보 등록을 마칠 거고요. 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지난번부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이 원내대표 선거에 도입을 했거든요. 몇 퍼센트 반영해요? 당원 투표는? 20% 반영을 합니다. 20%. 이 투표가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의원들 투표도 11일에 진행을 해서 11일에 바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음흠. 그리고 같은 날에 최고위원 3명 역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보궐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직 최고위원 3명이 그만뒀거든요. 6월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그만뒀는데 뭐 전현희 전 최고위원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그만뒀고요. 네. 한준호, 김병주 전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출마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11일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 중에 4명이나 선출하는 중요 일정이 담겨 있고 이 일정이 열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자, 열흘 뒤. 원내대표 선거에 누가 나갈까? 왜냐면 잔여 임기가 한 4-5개월밖에 안 남은 자리여서 누가 나갈 것인가 했는데 어제 진성준 의원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좀 깜짝 출마 선언이다 이런 평가들도 하는 게 일단은 지금 당내에서 추대론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대라는 건 결국에는 좀 한 명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냥 선거 안 하고 투표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 명이 출마를 해버리면 추대로는 불가능해지거든요. 아니면 뭐 단일화를 억지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좀 깜짝 출마로 여겨졌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추대론이 나왔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기가 짧은데 1월 11일에 선출이 되고 원래는 이제 5월까지인데 6월 3일이 지방선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바로 원내대표를 또 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음. 아마 이 지방선거 이후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음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쭉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한 5개월 정도 임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네요. 임기가 일단 1년보다 훨씬 짧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핵심적인 원내대표의 권한 중에 하나가 상임위 배분이에요.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이 권한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원내대표 경선을 할 때 의원들 마음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 나 어디 뭐 외통위 가고 싶어, 아니면 뭐 정무위 가고 싶어 이런 네. 얘기를 할 때 그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전임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미 세팅을 마친 상태고 그러네요. 중간에 들어오니까 이 권한이 없고요. 근데 대신에 장점도 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장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지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내대표면 이제 예, 보통 뭐 예. 어떤 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를 맡아서 지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세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부는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원내대표로서 선거 캠프의 중심에 서게 되면 여기저기 지원 유세도 많이 나가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의 영역도 상당히 넓어진다면서요. 그럼요. 그게 일종의 광고 효과로도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기회를 굉장히 크게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예.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최종적인 공천 의사결정 같은 데도 당연히 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내 입지를 넓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의 기본적인 좀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몇 선이 되면은 뭐 이걸 테크트리라고 할까요? 몇 선이 되면 어떤 정도의 자리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은 예. 약간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업에서의 승진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가 되면 어느 급으로 물론 이제 올라가셔야 의원들 되는데. 자체도 당선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자체도 좀 중요하지만 그 어.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초선 때는 대변인 보통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의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재선 때는 뭐 수석급 아니면 이제 당내 부총장 같은 거 맡으면 좋은 거고요. 3선 때는 상임위원장을 보통 맡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3, 4선 때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라는 건 근데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적죠. 비교적 임기가 짧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3선이나 4선 때 네. 원내대표를 했다라는 거는 당내에서 입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경력 하나를 붙이는 거네요. 프로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밟기 위해서 이제 욕심을 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내용들보다 근본적으로 당내에서 추대론이 좀 나왔던 거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네.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될 때 좀 당내 상처가 있다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 후보가 붙어가지고 물론 모두가 다 친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호를 하고 그런 뭐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뭐 표면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파가 쭉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당내 선거를 하면 항상 늘 더 치열합니다. 외부 선거보다. 예. 뭐 여러 가지 의혹들도 당내 선거에서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또 치르면 또 이제 개파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성준 의원이 출격을 하면서 경선 가능성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열이 되니까요. 지금 나 나가겠어 손든 사람은 진성준 의원밖에 없는데 기자들은 누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올 걸로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성준 의원은 좀 깜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 이전에는 이제 박정 의원, 한병도 의원이 많이 거론이 됐었고 한병도 박정. 그리고 백혜련 의원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 의원들은 다 후보군들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음. 어제 진성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좀 인상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요? 자녀 임기만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 아, 연임을 좀 열어두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워낙 자녀 임기가 짧아서. 근데 연임 안 하겠다 선언하면서 출마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승부수라고 좀 보이는 이유가 왜냐면 이제 임기가 짧은 게 가장 큰 단점인 거잖아요. 이번 원내대표는. 네. 그리고 네. 이제 원내대표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임기가 짧으니까 다음에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통으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번에 도전을 하고 이걸 잘해가지고 연임까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진성준 의원이 나는 자녀 임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좀 프레임을 일단 싸우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린 상태니까 나도 자녀 임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거나 예, 예. 나는 연임을 하겠습니다라는 프레임은 좀 상대적으로 좀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 그게 좀 약해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어허. 그럼 그럴 바에는 안 그래도 좀 짧은데 난 다음에 할까? 이런 음. 고민도 좀 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성준 의원의 이런 전략은 뭐 일부 평가로는 당내 평가로는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류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1년 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에 할까?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뭐 셈법에 좀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월 아까 5일까지라고 그랬나요? 등록 네, 기간이? 1월 5일이요. 아, 1월 5일. 아, 1월이죠. 제가 새해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입니다. 1월 5일까지 누가 등록을 할지 지켜보시죠. 그나저나 최고위원 그 선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좀 주목을 많이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이제 인물이 아주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음. 최고위원 후보가 5명이 나왔습니다. 아까 세 자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 후보도 또 이 개파전 양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항상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잖아요. 근데 친청계 2명, 친명계 3명, 그러니까 2대 3으로 나눠져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이 되고 있는데 친청계라는 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 쪽, 그러니까 소위 당권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문정복 이성윤 의원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네. 친명계는 강득구 이건태 의원 그리고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이렇게 3명을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숫자상으로만 단순하게 보면은 2대 3이니까 친청계가 2명만 나왔으니까 그 3명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지만 뭐 그거 가지고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무래도 일부 여론조사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보니까 오히려 개파전보다는 좀 그 인지도 순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명이나 동시에 뽑기 때문에 꽤 큰 선거입니다. 다음 주에 있는 최고위원 보궐 선거까지 짚어봤고 그 강선우 의원 녹취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경찰에 수사가 배당이 됐고요. 예.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강선우 의원 건뿐이 아니고 그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예. 이 수사들이 일단은 서울경찰청에 모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동작서, 영등포서 이렇게 여러 경찰서에 나눠서 고발이 이뤄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일단 모은 단계고요. 수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녹취는 원본이 나왔던데 어제 네. 김병기 강선우 의원 그 대화의 녹취 원본이 나왔던데 그걸 두고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오더군요. 이거 다 들어보니까 혹시 김경모 시의원 쪽에서 그 금품 수수를 가지고 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강선우 의원이 살려주세요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그런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다만 지금 일단 강선우 의원이 또 어제 밤에도 해명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인지한 다음에 바로 보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으로 공천한 건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놓긴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2040년 의사 11,000명 부족하다. 예, 추계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해서 구성된 이 수급추계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건가요? 네, 추계를 했는데 2035년에는 적게는 1,530명이 부족하고 많게는 4,923명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2040년에는 적게는 5,704명, 최대 많게는 11,136명이 부족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추계치를 보니까
또 다른 것들도 하나 더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면 의사들의 생산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또 반면에 근무 일수는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럴 경우에는 많게는 1098명이 부족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좀 그 데자뷰라고 할까요? 좀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뭐냐면은 네.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네. 의대 2,000명 추진하면서 그게 이제 정부의 역풍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의사 파업들로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또 의료계와 이제 아주 대치도 이루어졌었는데 네.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2035년에 의사가 15,000명 부족할 거다. 이렇게 근거를 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2040년까지 11,136명. 네. 그러니까 물론 숫자 차이는 좀 납니다. 연도도 5년 뒤 연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000명하고 15,000명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추세상으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추계가 나오니까 지금 모든 의료 단체들이 다 반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의정 갈등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